투표란 뭡니까? 말하자면 귀중한 선택을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업계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러려면 합리적이고 나중에 가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할지언정 그때만큼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정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경제 쪽에서도 많이 말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심리적 애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연애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도 막 화나고 짜증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일종의 보면 라이크보다는 러브 느낌 있잖아요. 보면 내가 좋아하고 싶은 거랑 다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이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마음이 가는 거. 미국에서는 그래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 물을 때 이 사람이랑 저녁을 먹고 싶으냐, 아니면 이 사람이랑 만나서 교류를 하고 싶으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표 선택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 오바마라는 사람이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보면은 과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지만 미국 유권자들도 그 사람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인간적 매력, 같이 눈물 흘려줄 줄 알고 인간적인 호감도를 갖고 이렇게 어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휩쓸려서 투표한다거나 실제로는 이런데 전혀 허상을 보고서는 그 허상을 대고 투표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 마음 가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 투표의 향배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우리가 경제 심리학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좀 더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투표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행은 저의 원동력이 됩니다. 새로운 세계는 언제나 제게 설렘을 안겨줘요. 여행을 하다 보면 특정 나라나 지역에 여행객들이 몰리기도 해요. 뉴욕에서 자유의 여신상이나 타임스퀘어에 가는 것처럼요. 저는 물론 이런 랜드마크에 가는 것도 즐기지만 가끔은 한정된 시간을 쪼개 도시 외곽, 덜 유명한 곳에 가기도 합니다.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그때그때 원하는 방향을 향해 가고 싶은 여행지에 가니까요. 여행 이외에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에 대한 사소한 선택부터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까지 고민이 많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권자가 행해야 하는 권리를 알고 있습니다. 꼭 행해야 하는 소중한 한 표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은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도 알 수 있죠. 내가 가지는 한 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70%가량의 유권자가 동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국가 전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의견에도 투표 전과 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투표는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투표를 해왔죠. 반장 선거나 학급위원회를 열기도 하고 다수결을 통한 의견을 모으는 것도 투표의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라는 것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는 아니었습니다. 1913년 6월 4일 영국 런던 남부 앱섬다운스에서 열린 경마대회. 이곳에서 한 여성이 경마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성에게 참정권을, 그것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에밀리 데이비슨, 그녀는 국왕 조지 5세의 말 앞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잃고 말았죠. 한편 영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에 대해 주장하기 전까지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는 부유한 백인 성인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미국은 1870년에 흑인 남성 투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앞서 나왔던 여성 투표권은 50년이 지난 1920년에 수정헌법 19조를 통해 갖게 됩니다. 우리는 존중과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유권자가 됩니다.
투표권은 개인적인 자유뿐 아니라 자유정부의 초석이 되기도 하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 많은 이들이 흘렸던 땀과 피를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가 되는 제도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 이슬람 초기의 아랍 등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수의 대표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다수의 뜻을 전달하거나 실행하는 일꾼에 가까웠죠. 민주주의의 발원지로 꼽히는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대표자를 뽑았을까요? 정답은 제비뽑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를 선거는 귀족정의 방식이고 제비뽑기, 그러니까 추첨제가 민주주의에 맞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귀족정은 사람들 사이에는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 나은 사람을 뽑자, 그런 의미가 되니까 선거를 하는 것이고, 그 민주정에서는 우리 모두 평등하다, 기본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추첨으로 뽑는다, 그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추첨해서 뽑히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업을 내던지고서 그 정치에 참여해야 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뽑히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또 행정의 법무부문 뭐 그런 쪽도 똑같이 했냐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대라 하더라도 그쪽은 선거로 뽑았고 500인 회의해가지고 전체적인 국사를 논하는 일종의 대의원들, 그런 사람들은 추첨으로 돌아가면서 뽑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닌가. 일상에서 다 함께 음식을 주문해 먹는 날이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죠? 하지만 뭘 먹을지 고르는 것도 선택이고 고민이에요. 눈치 게임 같기도 해요. 우리는 왜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내 의견을 굽힐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음식 배달, 냉면 대 떡볶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냉면을 먹었는데 오늘도 날씨도 덥고 하니까 오늘도 냉면 어때요? 네, 날도 좋은데 저 냉면 좋아요. 저도 좋아요, 냉면. 아니면은 떡볶이? 사람들은 본인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일종의 눈치 게임을 합니다. 냉면 좋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자신과 일치하지 않아도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으로 기우는 쪽에 손을 들어주곤 합니다. 저도 좋아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어리고 신입사원이고 하다 보니까 다수의 의견이 모이면은 자연스럽게 제 의견은 좀 숨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냉면이 싫은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떡볶이가 더 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확실히 의견이 분위기를 타는 느낌이었어요. 그 분위기에서 내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사장님이 좀 자주 그러시라고요? 네, 자주 그러시는데 어쩔 수 없죠, 사원이니까요. 우리가 지켜본 간단한 이 실험은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이자 정치학자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의 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엘레 노이만은 1974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흡연자들 주변에 비흡연자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흡연권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노엘레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왼쪽 화살표는 지배적인 의견을 뜻하고 오른쪽 화살표는 다른 의견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나선은 공식적으로 다른 의견을 표하지 않고 지배적인 의견으로 자신의 뜻을 바꾸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뭐가 사회에 내가 속한 집단의 다수의 여론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다수의 여론에 속한다고 생각하면은 더 열심히 말을 하고 발언을 하고, 자기가 다수의 여론과 좀 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침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수의 여론이라고 인지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위로에서 지배 여론으로 올라오고 소수의 여론이라는 거는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 모양이 이제 나선과 관련 비슷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걸 침묵의 나선형 이론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주로 그 다수의 여론이라고 인식하는 그 정보원이 뭐냐? 그게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랑 관련이 되겠죠. 이게 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론이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프레임을 해가지고 보여주다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다수의 여론이 아니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론조사를 발표한다 할 때 다수가 알고 봤더니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A 후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언론도 그렇고 사회에서 그렇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질 수도 있겠네. 다수가 아니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선거 상황에서는 비밀 선거가 되니까 자기 자신의 의사를 그대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가 여론조사하고는 다르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와 힐러리가 이제 붙었을 때 그때 힐러리가 모든 면에서 앞선다고 나왔었죠. 그래서 트럼프는 선거 불복하겠다면서 불복 연설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자기가 이길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결과는 자기가 이긴 걸로 나오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MZ세대는 상사가 무슨 메뉴를 선택할지라도 다른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그런 경향성이 아직까지 있긴 해요. 근데 요새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자기의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고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그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자베스 노엘의 노이만의 어떤 침묵의 나선형 이론은 최근에 어떤 여론 형성이라든지 그 매스미디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가, 유튜버, 모델, 성우 등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무척이나 행복하지만 가끔은 소속감을 느낄 수 없어서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한 곳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가장 나쁜 병은 나병도 결핵도 아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배척받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나쁜 것이다. 마더 테레사.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 발표한 책 심리학의 원리를 보면, 한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에게서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사람은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속의 욕구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생리적 욕구는 숨쉬고, 먹고, 자고, 입는 등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로 신체적, 감정적,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세 번째 단계인 사회적 욕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고 말하기도 하죠.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열광하기도 하고, 그러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려 하기도 합니다. 연예인에 대한 선망도 이와 같은 소속감에서 비롯되는데요. 팬덤은 이런 특정 인물과 분야를 좋아하는 팬과 문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팬덤 정치, 팬덤 현상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전통적으로는 이제 대중문화에서 팬덤 얘기가 많았죠. 근데 영어로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페네틱 해가지고 좀 광신도, 광적으로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옛날부터 보는 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삼촌 세대에서도 뭐 조용필 오빠 부대도 있었고 뭐 이런 팬클럽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BTS 아미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대중문화의 어떤 아이돌이나 이런 그 인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팬덤 정치, 팬덤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보고 뽑는 경우를 넘어서 아예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거. 일종의 마치 이제 팬이 자기 신의 이제 스타를 사랑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이게 팬덤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광적인 지지자들이 미국의 의회 의사당을 점거해서 폭력적으로 점거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되게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흠결을 남겼잖아요. 냉정하게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든지 다 진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뭐든지 다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좀 비리에 가까운 행동을 하더라도 다 그럴만하니까 내지는 별거 아닌데 과장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들은 또 뭐가 있을까 하냐면은 자기가 어떤 정치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과민 반응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잖아요, 다원주의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우리 편만 옳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거라는 거는 물론 정책 경쟁도 있지만은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호감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감성과 감정의 영역도 인간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팬덤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 정치에서 본다면은 팬덤 정치가 뭐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유권자로서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정치인들에게 속았다면서 자신이 행사한 투표에 회의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했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선거를 그저 의무적 행위라고만 받아들일 것이 아닌 어떤 심리적 작용이 바탕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심리라는 것은 그만큼 선택이라는 작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로 인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지경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치와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이론으로서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지적 행위보다 우리의 무의식이 선택에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 접했던 것을 곧이곧대로 사실이라 받아들이거나 주변에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설득에 넘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신념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무의식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만큼 심리적인 요인은 우리의 사고를 합리적이지 못하게 하기에 우리는 더욱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부모님의 권유나 어른들의 조언으로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알아야죠.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투표가 얼마나 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주어진 권리인지, 우리가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말이죠. 여행을 떠날 때면 늘 설레요. 여행지에 대해 알아보고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고, 특히 지금처럼 짐을 싸는 순간이 그렇죠. 아이고, 오늘도 정신없네 언니. 이렇게 여행 갈 때마다 짐을 풀었다 쌌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행 좋아하는 언니가 대단하다. 인정. 아니야, 언니도 힘들다고. 특히 이거 텀블러 챙겨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돼. 아이, 놓고 가야지. 어차피 짐만 될걸? 어차피 카페 가면은 그 컵 다 나오고 종이컵 어딜 가도 있는데 왜 가져가? 나도 유튜브만 안 했지 언니만큼 여행 자주 가잖아. 텀블러 짐만 되던데? 크고 무겁고. 응, 나도 동감. 놓고 가. 아, 놓고 가야 되나? 별거 아닌데 고민돼. 짐을 싼다는 건 늘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줄여야 하지만 무얼 챙겨갈지 그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도 텀블러를 가져가기로 합니다. 왜냐면 제 신념이 있으니까요. 저는 일회용잔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선택, 그리고 행동은 미약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라 믿으니까요. 선택과 자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유권자의 힘이자 권리입니다.